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하고 내려야 하는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죠.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저희 RBCTV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어렵사리 귀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잠깐 얼굴 비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와 계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 여기 이 먼 데까지 오시느라고 차도 많이 밀리고 네. 힘드셨죠? 네네. 자, 그래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셔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실 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드렸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김영란법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김영란법이란 뭔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당시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계셨던 김영란 님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후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으로 합헌 결정을 했죠. 그래서 9월 28일 시행이 되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약칭으로는 청탁 금지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러한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까지 해당이 됩니다. 청탁 금지법은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정한,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이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클린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인데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우리 귀한 분 다시 정식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영식 국장님, 한국경제신문 국장님이시고요. 건설부동산 부동산 그 전문 기자님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아시는 분은 이미 얼굴도 많이 알고 계시고 성함만 딱 들어도 저분이구나, 저렇게 멋진 분이셨구나 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주제죠? 오늘 시중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또 궁금해할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뭐 좀 어렵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구조 형태가 좀 지금 그 변환기에 왔다라고 저는 진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과거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부동산 주택 시장인데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 있고 또 왜 변환기라고 패러다임 변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점과 그럼 그렇게 달라진 패러다임, 즉 그렇게 큰 틀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수요자층들은 어떤 그 스탠스로 주택을 마련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또 공급자들은 패러다임이 변환된 이 시대에 공급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참 깊이 있는 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부동산은 주식은 이제 선호하는 분들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그 투자 부분도 있지만 특히 부동산 부분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관심이 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부 들어갈까요? 먼저
사람들을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사도 쓰고 칼럼도 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 기자만 29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 취재 나가서도 그렇고 대중 강연을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금 주택시장이 어떤 상태냐.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분들은 뭐 그냥 그 질문하는 게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집값이 올라가냐, 집을 내려가냐. 팔아야 되느냐, 네네. 주택시장의 집값은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라고 그쵸. 하는 게 우리 수요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답변도 잠시 후에 드리겠고 네네. 그 전에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진단 우리 주택시장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가격은 물건의 공급 상태가 어떤 상태냐, 즉 쉽게 말하면 부족하냐, 남아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집값은 과거에 아마 저는 좀 과장되게 말씀을 좀 드릴 때 단군 이래 대한민국에서 집이 부족해 남아 돌아가 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전의 과거에도 집이 남아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살아야 될 사람 대비 지상에 지어진 집의 개수가 수요층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집, 부동산 이 두 가지 개념에 있어서의 가치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냐면 특히 집의 경우에는 사서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망설임의 원칙은 지금 사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좀 구매를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을 좀 시원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집은 과거에도 쭉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진단을 좀 했는데 2016년 이후는 지표로만 보면 대한민국의 집이 남아 돌아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잉 공급이라는 거죠. 국토부가 낸 통계에 보면 2013년에 이미 우리는 주택 공급률 103%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대주 가구수 대비 집의 개수를 따져보면 약 3% 정도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건 순전히 집에 현재 지상 구조물로 서 있는 집의 개수로 따져서 그런 네. 거고요. 집이라는 게 지상 구조물로 서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이거나 또는 살만한 집이거나 즉 주택의 품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자가 보유율이라는 게 있는데 집을 가져야 될 세대수 대비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단순 구분해서 비율로 따져놓은 건데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좀 수치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통계로 약 54%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절반 집을 못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주택 보급률, 그 다음에 실대 자가 보유율 이런 것들이 통계가 좀 미스매칭이 서로 좀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통계 자체가 그대로 공개될 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좀 혼선을 가져오지요. 아까 집의 개수가 그렇게 남아 놀면 앞으로 집이 계속 나오게 되면 집값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면서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단순 통계에서라도 100%를 기록을 못한 시점이 2013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주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2013년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100%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택 보급률 통계로만 봐서도 대한민국은 한 번도 2013년 전까지는 100%를 넘어본 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집은 사서 보관만 해도 집값이 오르는, 더 심하게는 퇴약 통장 가지고 밤새워 줄 서서 통장에 당첨되기만 해도 당첨된 순간 시세 차익을 보장받는 시장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 주택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집은, 특히 아파트는 사두면 돈이 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돈이 되고 오래 기다릴수록 더 돈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재료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주식 투자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은행에 적금도 하고 하지만 부동산의 가장 메리트를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그 공급 원리 때문에 네. 수요자들이 그렇게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2016년부터는 지표상으로 봐서는 계속 사실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주택 보급률이 네. 아까 그러다 보니 2013년에 103%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103, 104, 110까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투자의 메리트는 사실은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죠? 그렇죠. 네. 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목이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통계하고 해서 조목조목 풀어가면서 우리 수요자들은 어찌 되고 그러면 앞으로 공급 과잉 시대에서는 그러면 모든 집은 투자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상에 물건이 남아돌아가도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오히려 이제 매겨지는 거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상장 기업들이 뭐 수천 개가 있는데 수천 개 중에서 주가가 천차만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하루 그 등락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에서도 집도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직전에는 집이 개수가 좀 많이 부족할 때는 좋은 집과 나쁜 집의 구분이 별로 없이 모두가 다 집은 사면 오르는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준비해온 그 자료와 그 좀 강의 내용 중에는 첫 번째가 제목이 네. 묻지마 투자 시대의 종말 뭐 이렇게 큰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큰 틀이 이제 우리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변하는 기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거에 따라서 네.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집값의 움직임 또 이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의 근황 이거를 과거와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일단은 대한민국에 드디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분기점의 첫 번째 증표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주택 공급이 계속 과잉 상태로 가게 되고 과잉 상태는 일반인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집을 사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수요자들이 집을 좀 첫 번째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집은 사면 오르더라 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을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과거의 수급 불균형 상태, 수급과 공급이 맞지 않았던 즉
항상 공급이 부족하고 또 달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했듯이 항상 집이 부족하고 살 사람은 많고 이런 시장이 종말을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즉 종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사고 집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될 우리 일반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집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예, 투자를 하자라는 예, 생각은 사두면 하시는 돈이 거죠.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벗어나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부 시청자들과 독자들은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그러면 집은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뒷부분에 잠시 후에 나올 얘기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집을 필요하죠. 사라. 그럼에도 왜냐하면 불구하고. 집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 네. 돈 버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집은 본래 주식처럼 반드시 투자 개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 투자 가치가 다소 없다고 해도 집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라는 게 3대 필수품인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의 개념이 제가 지금 두 번째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부동산이랑 굴레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저한테 얘기의 테마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이 그렇게 부족한 시장이 아니고 남아 돌아갈 것이니 지금부터 시장을 좀 잘 보시고 그러면 남아 돌아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문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잠시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는 이제 인식 전환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거는 과거에 집이 부족했던 시기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두면 돈이 되니 사람들한테 청약 통장을 막 가져라고 정부도 권장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만 20세만 넘으면 즉 독립할 성인으로서의 독립개체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부모들이 좀 권장하는 게 3만 원씩 넣어서 통장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가면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을 마련해가는 일종의 틀이에요, 틀. 그렇죠.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하시되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과거에 요 직전까지 사두면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점점 더 밤새워 청약통장을 가지고 줄을 서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부가가치를 갖는 단지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단지들은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풍경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정말 모델하우스 열면 전날부터 좋은 단지 같은 경우는 텐트 치고 가서 기다렸다가 청약하고 그 뒤로는 이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모델하우스에서 줄 서는 상황은 별로 없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경쟁률이 나오게 되지요. 과거에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또는 주변에 있는 은행에 가서 줄 서서 신청을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풍경은 사라졌지만 청약 마감날 다음에 곧바로 A단지, B단지, C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단지들이 청약 경쟁률이 나오지요. 그 경쟁률로 곧 그 단지의 인기 가늠도잖아요. 어떤 단지는 뭐 미달이 됐다. 어떤 단지는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신규 단지별 인기도는 곧 돈의 부가가치하고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네. 투자 가치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인기가 높았던 단지들은 분양을 받자마자 옷돈도 붙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경쟁률 높은 단지에 들어가서 청약에 당첨되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근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부터는 이후로는 많이 없어질 거다. 왜? 집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래서 집에 대해서 앞으로 공급 과잉 시대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그
관념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구매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네. 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런 데서 좀 해방되자. 즉 아파트를 사면 반드시 웃돈이 붙어서 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주택 투자는 즉 아파트 투자는 당첨만 되면 돈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강박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런 집을 왜 사느냐? 돈도 안 되는 집을.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요 직전까지 우리들이 또 지금도 집에 대해서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집에 대한 관념이 오히려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건이라는 게 사면 자기가 사용하고 나면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감가상각 또 오랫동안 썼으니까 헛물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제가 집을 사서 10년 썼으면 10년 동안 노후화된 거거든요. 노후화되면 헛물건은 가격이 떨어져야 그렇죠.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집들은 반대로 내가 10년을 실컷 살았어도 팔 때 엄청난 웃돈이 붙어서 돈을 그 집을 팔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들과 일반 수요자들이 그 마인드를 바꾸건 안 바꾸건 간의 시장은 2003년부터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사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집을 안 사고 버텨보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집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모를까. 돈이 있으면 집을 사서 살아야지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자기 거처가 필요하고 거처가 생겨서 자기 가족, 가족도 애들이 태어날 거고 그럼 가족이 형성되고 그 가족이 사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집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 주식 사듯이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집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소홀히 해왔다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기자생활하면서 취재원들하고 만나서도 그렇고 대중강연을 가서도 그랬고 그런데 물었을 때 어떤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혹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느냐 만족하냐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질문 좋은 집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뚜렷하게 답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집이 좋을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참 만족하고 있어요. 네. 아주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네. 30평대의 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 지리적 위치도 나쁘지 않고 교통 네. 편하고 예. 문화적 여건 다 조성돼 있고 네. 교통 편하고 방금 말씀드렸죠. 예. 어떤 그 시설이나 행정구역이나 어떤 문화 여건이나 다 조성이 돼 있고 학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기에는 아주 딱 좋아요. 그리고 방금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투자 목적 아니에요. 주거 목적이에요. 우리 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식이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늘 강의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집에 네. 대해서 좀 이제 의식을 좀 개선하자. 그래야 행복해진다. 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공급과잉 시대에 아까 공급과잉이 됐기 때문에 집의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말자는 것이냐? 그러면 돈 되는 집은 없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고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이 집이나 부동산 특히 주택에 저는 민도란 말을 좀 쓰는데 주택 민도, 부동산 민도가 굉장히 선진 수준에 와 있는. 있네요. 보니까. 그런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 관점으로만 집을 바라보다 보니 지금부터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을 왜 사? 뭐 대충 임대로 살지 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못 사겠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번 돈인데, 뭐, 이제 5억 정도 모으고 모아서, 뭐, 서울에서 평균 집이 기본 5억 정도는 돼야 집을 산다고 하는데, 또 전세도 뭐, 3억에서 5억 정도, 뭐, 그 위에 가는, 그보다 비싼 집과 그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전셋집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에버리지 보면 평균 3억에서 5억. 정도는 가져야 전셋집을 좀 얻고 또는 5억 정도는 돼야 집을 사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신히 커트라인 선상에서 집값과 전셋값을 마련한 사람들의 고민이 지금 되게 많아요. 특히 2016년 현재 시장 그리고 작년 시장, 작년에 분양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분양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5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하면서 즉 매입 결정을 못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올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판단에 좀 어려움이고요. 오늘 제 얘기가 그런 분들한테 틀리냐 맞느냐가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색다른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거라는 거지요. 뒷분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하여튼 결론은 저는 집을 사라. 왜 사야 되는지는 또 잠시 이제 얘기를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관점을 좀 벗어나 보자. 네. 두 가지 관점인데 부동산 관점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부가가치 관점을 버리면 많이 되겠습니까? 주식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집은 부동산 관점보다는 더 중요한 게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살아야 되는 공간이 첫 번째고 그렇다면 집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나한테 생활의 공간, 삶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이 부가가치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뒤집어져서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바라봤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본질 가치를 봤는데 집에 대한 본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익숙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까 제가 물었을 때처럼 좋은 집이 뭐냐라고 또 나한테 맞는 집을 무슨 집인지 생각해 봤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못 하더라. 단 한 가지 묻는 것과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떤 동네 가서 집을 사면 지금 집을 사면 돈이 되겠느냐 또 신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딜 가야 더 좋으냐 뭐 위례 신도시를 가야 되느냐 뭐 동탄 이 신도시 요즘 2개 신도시가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2개 신도시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뭐 서울에서 좀 집을 군데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곳을 가려면 어딜 가야 돈이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제 주변에 있는 뭐 기자의 선후배들의 질문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 주변에 모든 제 형제분들도 그렇고 다 자 어디를 청약해야 돈이 돼? 뭐 난 청약은 아닌데 기존 주택을 살려면 어딜 가야 돈이 돼? 뭐라는 질문. 그 부분도 뭐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 플러스 다음부터는 다른 질문도 좀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의 여지고요. 우리 국장님, 네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도 뭐 얼마든지 이제 방향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뭐 A 단지를 가라, 뭐 A 동네를 가라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 개인들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이제 컨설팅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방향과 지역 이런 거는 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해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산업 분야별로 뭐 IT를 사는 게 좋으냐, 요즘 뜨는 산업이 어디냐, 또 그 업종에서도 뭐 어떤 부류의 업체들이 요즘 뜨고 있느냐, 또 잠재적으로는 뭐가 좋으냐, 약간 뭐 바이오가 좋으냐, 요즘 뭐 IT가 좋으냐 이런 식의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집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또 친한 사람들한테는 리스크를 안고 설명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항목에서 네. 일단 부동산 굴레에서는 좀 벗어나보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집의 본질 가치를 좀 따지면서 살자. 네. 세 번째 항목에서 이제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우리 국장님 오시자마자 지금 차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제 방송을 들어오셨는데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 국장님 좀 차 한 잔 좀 드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 노원구청장님을 찾아뵙고 왔어요. 그래서 네. 미팅했던 그 사진하고 또 저희 방송국 그 개국 그 축하 발전을 위해서 축하 메시지 주셨는데 잠깐 영상 좀 띄워주시죠. 영상 보면서 잠깐 쉬시고요. 잠시 후 5분 후에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노원구청장 김성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RBC TV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방송국이니만큼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정보나 도시계획과 관련한 정보 또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송국일 텐데요. 이 방송국의 본사가 노원구에 있으니만큼 노원구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가 우리 RBC 방송국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원구도 우리 RBC 방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나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집을 좀 본질적으로 보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집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온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좀 가져보자. 그런 관점에서 집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대한 투자도 좀 즐겁게 집 투자 그 자체를 즐기면서 해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 투기 강박에서 좀 투자 강박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집을 즐기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는 주택 투자,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뭐 재미있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그 전에 투자이기 전에 지금 그 약 3억이나 5억 정도의 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집을 사는데 일단 기준을 세워봐라.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요 직전 통계까지도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6년 현재까지 뭐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전세값이 올라와서 서울 같은 경우도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평균 70%를 넘어설 정도로 전세값 비중이 높아져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1억짜리 집이 전세가 7천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비율도 과거에 전혀 보지 못했던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이제 전세가 대비 집값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본 적도 역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왜 이렇게 전세값이 높아지고 매매값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구조냐.
앞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원인입니다. 3억에서 5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세로 옮겨 다니는 거죠. 또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전세 종류에는 뭐 익히 다 알다시피 전세 보증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순전세집이 있고 전세 보증금 플러스 끝에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 반전세 정도의 월세가 꼬리로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월세 꼬리가 붙은 집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죠. 이걸 두고 이제 대한민국도 월세 시대가 오느냐, 뭐 이걸 두고 화제가 됐잖아요. 뭐 지금도 언론에서는 아마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월세 시대, 특히 아파트가 전세 플러스 약간의 월세가 붙으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인 월세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완전히 아파트가 월세 시대로 돌아오려면 앞에 붙어 있는 고액의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내려와야 진정한 의미의 월세가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예컨대 전세가율이 7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끝에 붙어 있는 뭐 30만 원에서 약 100만 원 가까이 붙어 있는 월세가 그 집의 진정한 월세 집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이유가 원래 우리나라가 전세 그 시장이 좀 많이 시장이 확대가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가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 독특하죠. 그러다 예. 보니 전세 시장의 그 활발한 그 우리나라의 그 흐름이 점점 좀 줄어든다고 해야 달라질 돼요. 수 있지 그렇죠? 않느냐? 예, 예. 그러다 보니 월세 개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도기 개념에서 반전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꼬리 부분에 월세를 붙어 있는 전세들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월세 개념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네,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급격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반전세. 네. 뭐 엄밀히 말하면 반전세도 아닙니다. 반전세를 하면 전세 보증금의 절반, 월세가 절반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꼬리로 붙어 있는 그 월세 형태의 그 민간 임대 이 방식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민간 임대 방식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확실하게 굳어질 것이냐 아니면 잠시 반짝 나타난 현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짝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3억에서 5억 정도의 집을 살 만한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전세입자들이 매수세로 빠르게 돌아서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전세 시장이 유지가 되고, 즉 전세값이 계속 뭐 급격히 오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다가 집주인들이 전세 수요가 짱짱하게 버티고 있으니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올리면서 뒷부분에다가 월세를 붙이는 거죠. 자, 쉽게 예를 좀 하나 들자면, 근데 5억짜리 집이 과거에 뭐 지금부터 한 2년 전까지 3억 정도였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만료로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될 경우, 그 시점이 왔을 때 집주인은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2년 전보다 3억에 내놨던 전셋집이 지금 한 3억 2천 정도 올랐다. 그럼 2천만 원을 월세로. 2천만 원을 내가 보증금으로 받을 것인가 월세로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겠죠.
지금이 한 3년 정도가 그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최근자에 대부분 상승